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강제구인 가능성을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순직해병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고 이른바 VIP 경로설 의혹의 핵심인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으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3대 특검이 전방위로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상이 속 시원하게 규명되길 바라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의 장기형 문화체험 교육원이 재운영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구속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이제 나를 시간으로 정하면서 결국 이제 풀려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국민적 물론 저항과 분노도 많지만 이번에 여러 그 내용들 중에 증거인멸 관련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걸 보면 앞으로 증거인멸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진술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 있잖아요.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또 경호처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진술을 많이 바꿨습니다. 바꾼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심지어는 총을 보여줘라. 진술 내용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총을 쏴서라도 칼을 써서라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다고 하면 구속을 하는 것이 수사에도 그렇고 특검의 수사의 진행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전 구속이 됐으니까 물론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좀 탄력이 받을 것 같고, 또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출석 거부하고 이런 경우들을 강제로 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든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도 좀 더 용이하게 쉽게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구속이 수사에 많은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거든요. 만약 이렇게 불출석하게 될 경우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특검에서 구치소 측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구치소 안에 이제 그 의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아마 점검을 할 것 같고요. 출석을 못할 만큼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특검이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치소 안에 있어도 체포영장을 발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강제 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들의 진단이 출석에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진단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특검 조사에 대해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의 전략이라면 네. 어차피 특검에 가서 조사하면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전략은 특검에는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에 가서 따져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네. 특검이 만약 계속 부르는데도 안 나가고 그 체포하고 이래서 조사를 받아도 묵비권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이 진술한 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진술을 거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에 가서 그럼 내가 따지겠다. 그래서 만약 이제 특검이 계속 진술 거부를 하면 조사를 그냥 묵비권 행사할 때 이렇게 쓰고 진술 거부했다라고 쓰고 나서 기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서 따져보겠다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특검에 대한 수사를 계속 거부할 가능성 또는 강제로 구인이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진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는데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조사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쟁점은 실제 그 현장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정말 그걸 들었느냐. 네. VIP 경로설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있었고 수사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이런 일로 사령관이 옷을 벗으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로를 네. 하면서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게 사실이냐 하는 부분을 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김태호 전 차장에게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 현장을 봤는지 목격을 했는지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의 내용은 경로설이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임성근 전 사단장의 해임 관련해서 경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지 이걸 이제 따지는 문제니까 그것이 박정훈 전 대령에 대한 항명죄의 기소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최혜병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방해하는 쪽으로 갔던 이유가 됐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조사에서 그 부분 경로가 정말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는 그런 조사가 중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김태효 전 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망에서 벗어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왜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을지 궁금한데 혐의를 뒷받칠 만한 단서나 물증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마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로할 현장이 있었는지가 문제거든요. 네. 그때 회의할 때 경로를 했다 그랬는데 그 현장에 김태호 전 실장이 있었던 것으로 차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는지 회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급선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건 적기 자연스러운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로를 했다는 얘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전원으로 들었던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들었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김규환 전 사령관이 대령에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경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태우 전 차장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실제 그 얘기를 들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를 향해서 특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혜성 씨가 이미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데 앞으로 네. 이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김혜성 씨에 대한 특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거든요. 네. 물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더라도 그냥 계속 거기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제 추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나 그 절차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부인되는 사람, 김혜성 씨의 부인되는 사람이랑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조치를 했고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조사받으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만약 계속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폴이나 아니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적색 수배를 내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들어와서 조사 받아라, 약속해라 라고 지금 공개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버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시기를 맞춰서 입국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가 들어가면 본인도 압박을 받게 돼요. 부인도 그렇고 같이 상업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영역들이 있다고 하면 언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조치가 들어가기 전에 자진해서 들어와서 출석해라 라고 하는 공개적 압박으로 저는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주요 인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시가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롤유니버스 대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지명했는데, 이렇게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사람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강력한 K 문화 강국이에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문화 강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된 분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더라고. 기자로서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서도 일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여행 관련된 플랫폼에서 일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 경험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K 문화 강국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그런 실무 경험이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면 학자가 아니라 실무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했던 사람을, 그것도 이제 성과를 냈던 사람을 지명함으로써 K문화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김윤덕 지금 의원 같은 경우,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정책 관련해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김윤덕 지금 현재 의원 후보자가 적합한 인물이라는 판단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 관련된 전문성을 이미 쌓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정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관련 정책들, 그걸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성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김윤덕 의원을
지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취임 37일 만에 인선이 완료됐는데요. 그나저나 이준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인데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청문회 과정에서는 지켜봐야 네.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만 봐도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좀 더 잘 소명을 해야 된다. 네. 소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논문의 내용이 너무 흡사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 네. 제자와 같이 쓴 논문에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의 문제 그리고 연구 윤리의 문제 또 특별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렇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이나 아니면 제자 논문을 어떤 형태로든 베꼈다든 아무튼 활용했다면 그 자체로 이거는 교육부 장관으로 자격은 없는 거죠.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자는 본인이 잘 소명을 해야 될 거다. 만약에 청문회 과정이 이게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 공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네. 보좌관 갑질 의혹 때문입니다. 5년간 46차례나 보좌관이 면직이 되는 건데 강선우 네. 장관 후보자는 괜찮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소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6번 보좌관이 교체됐다는 범위 내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있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46번이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밑에서 6급으로 근무하다가 한 사람이 나가서 5급이나 4급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교체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46번 중에 46번이 모두 다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플러스해서 내부적으로 승진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강선우 원실에서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갑질 문제도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자도 공개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잘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의견이 약간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인지 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진실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소상을 밝히는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저희가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음 주 초에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계엄 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 당규에 수록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를 두고 당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볼 때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저는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헌 당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적 분노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명백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는 거는요. 친윤 그룹이 아직도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친윤 그룹이 이렇게 장악한 상태에서 쇄신은 저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하려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는 건 혁신이나 쇄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혁신이나 쇄신이나 하면 아픔과 고통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을 전혀 겪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면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세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하지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이런 문제 가지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쇄신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네. 당명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맞아요. 어떻게 봉합돼 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진숙이죠. 방통위 네. 이진숙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기 어렵게 됐는데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에서 배제된 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 법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대상의 명단에도 없어요. 그 예전부터 이제 필요해서 참석을 하긴 했지만 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대상이에요. 국무위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배제되고 참석하지 않는 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건 타당하지 않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주재해서 사회를 보면서 진행하는 회의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말을 꺼내가지고 못 끝내게 만들고 대통령이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 얘기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한 말을 왜곡해서 외부에 공개를 함으로써 진실 공방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계속 국무회의에 앉아서 회의를 방해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배제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계속 안 물러나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때 해임했던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이준숙 현 방통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검찰이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되는 시점에서 해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임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네. 공무원이 기소가 됐을 때는 해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이준숙 위원장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면 그 기소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정치권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30분 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영양군의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이 지난 산불 이후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됐는데요. 최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모두 이주하며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은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양군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 정창진 운영팀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교육원 운영팀장 정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영양군 피해도 굉장히 컸는데요. 최근까지 이재민들이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에 머물렀죠? 네, 3월 25일 오후에 의상발 산불이 석보면 하메리, 포산리 등 석보면 6개리와 이반면 병웅리 확산되어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영양읍에 있는 군민회관에 3일간 일시 대피하셨다가 산불 피해 조사 결과 전소 및 반소 등 영양군에는 건축물 111동에 소실 피해를 입었으며 군민회관 등에 일시 대피하셨던 이재민들은 모두 3월 29일부터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 하메리 경로당, 택전 1, 2마을 해관 등 11개소 임시주거시설로 분산되어 이주하였습니다.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에는 이재민 24세대 44명이 거주하셨고 6월 30일 날 마지막 세대가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민들께서는 이제 임시주거주택으로 다 입주를 마치신 거죠? 네. 6월 30일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에 지내시던 이재민 한 세대가 석범면 지경리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마지막으로 이주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영양군 전체 산불 이재민 분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모두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재민 분들이 나간 후에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이 다시 정상 운영에 돌입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석보면 두들마을에 위치한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은 내부 정비를 거쳐 7월 3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은 유교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3대 문화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경북 북부지방 안동, 영주, 봉화, 영양 등의 지역이 유교문화권에 해당되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 최초의 조리소인 음식 디방에 나오는 146가지 음식조리법, 식품보관법 등을 재현, 보존, 전시하고 장기향 선생의 유물전시 및 구율정신 등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네. 주요 시설물들은 석회 20명 장기향 선생의 위패와 인증사진이 보존되어 있는 조랑각,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수안제 등이 위치한 추모공간, 음식 디방 조리 실습 및 식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홍도관,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전시관, 다목적 강당 등이 위치한 체험공간, 숙박을 할 수 있는 한옥체험동에 있는 휴양공간으로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장기향 문화체험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장기향 선생은 여중군자로 불리기도 했는데 어떤 분이셨나요? 네, 여중군자 장기향 선생은 1598년도 11월 안동시 소면 금계리에서 태계학통을 이은 영당 장문여 성경의 무난동료회장 돌려나셨으며 네. 19세 되던 무렵 1616년 영덕군 창수면 일량리에 있는 재령 일씨 집안인 석회 이시명 선생님과 혼인을 하셨으며 1640년 두들마을로 분가하여 사시다가 1680년 7월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에서 83세를 일기로 운명하셨습니다. 선생의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에 있는 석회 이시명 선생의 묘소 밑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중군자 장기향 선생은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방의 저자이자 소설가 이문열 선생의 13대 선조 할머니이며 그의 소설 선택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네. 평생 남편 석회 이시명 선생을 평생 내조하며 10남매를 훌륭하게 교육시킨 현무양초시며 도토리족으로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구일한 사회사학가이며 우리나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서예가 하가 1117명의
임명 목록을 정리하고 기록한 1917년에 편찬된 위창 오수장 선생의 근역 서화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영 선생은 학팔 시, 성인음, 소송음 등의 시를 쓰신 훌륭한 시인이자 서예가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림으로는 냉호도, 인두왕 등을 그리신 훌륭한 화가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시, 서화의 모두 분야에 뛰어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운명하신 지 9년 뒤인 1689년에 셋째 아드님이신 가람 이해를 선생님께서 사무부 대사원에 제수되시면서 외명부 공작법에 의하여 정부의 칭호를 받으신 분입니다. 장기영 선생은 지역적으로는 2008년도 경상북도 여성선양인물 1호로 지정되셨고 국가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1999년 11월에 문화인물로 선정되셨고 2013년도에는 장기영 선생의 영정이 국가표준영정 91호로 지정되는 등 경상북도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구휼사업을 그 업적을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네. 또한 안동 영양공과 안동 MBC와 협약을 맺어 장기영 선생의 일대기 드라마를 한 개순의 향기가 18분 분량으로 30부작으로 제작되어 2021년 9월부터 방송되었습니다. 장기영 선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개수나무 향기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소나무 향기 드라마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음식 디미방이 바로 장계향 선생이 저술한 한글 최초의 요리서라고요. 네, 음식 디미방은 장계향 선생이 1670년경에 무렵에 저술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이자 동아시아에서 여성이 쓴 최초의 조리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음식 디방 서책 원본은 경북대학교 도서관 기준고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음식 디방은 중용어에서 차용된 명칭이며 중용의 사장에는 인막불 음식이냐, 산업으로 나서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없단, 그 다음에 선능짐이야, 음식의 맛은 아는 사람을 드물다해서 차용한 명칭이며, 그래서 음식 디방은 음식 지방의 한글 표기법입니다. 네. 이 뜻은 음식 디방에 차용되었고 음식의 참맛을 아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만약 국외화가 보편화되기 저기는 18세기 중엽 이후에 장기영 선생이 이 책을 쓰셨다면 한글로도 음식 지방이라고 표기하셨을 것입니다. 네. 이 책의 건두 서명은 규고운 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남편 되시는 석계의 이시명 선생께서 음식 디방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한자로 적어주신 것입니다. 음식 디방에는 음식의 조리, 발효, 저장법 등 146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면요리와 떡요리 만드는 법을 기록한 면병류 18종, 어육류 74종, 술하고 누룩 만드는 방법 51종, 소 담는 법 3종을 포함한 주국 방문에는 54가지를 포함하고 있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 디방은 다양한 어법과 철자로 씌어져 조선 중기 한글 연구의 귀중한 교본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디방은 2014년 고등학교 기술과정통합교과서에 한글 최초의 조리서로 등재되어 학생들이 배우고 있으며 2015년 대구 경북 물포럼 당시 대통령 주재 공식 5천 메뉴로 선정되는 등 한국 전통 음식의 맛과 맛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이 재개되면서 음식 디미방 체험 아카데미도 다시 시작됐다고요? 네. 의성발 산불 이재민분들이 3월 29일부터 6월 31일까지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에서 이재민 임식 숙소로 사용하고 계시다가 3개월간 음식디방 관련 전통주 만들기 체험활동, 음식디방 체감 행사들이 모두 일시 중지되었다가 네. 교육원 내부 정비를 통해서 7월 3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6일 양일간 음식디방 체감 아카데미 1기 행사를 서울 경기도권역에서 오신 한국 여저롱 교수님들이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향후 12월 초까지 외국인 단체, 파워블로거, 유튜버, 방송 신문기자 등 언론인, 음식 관련 대학 교수, 강사분 등 총 12회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음식디방 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 듣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음식 디미방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석보면 두들마을에 위치한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에서는 음식디방 조리, 전통주 만들기 체험, 음식디방 식사체험, 외에도 다도, 전통 예절, 한옥, 서예체험 등 다양한 한국 고유의 전통의 맛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전통문화 공간입니다. 네. 각종 체험들은 준비를 위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 포털에서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680-6447번으로 문의하시면 예약 전담 직원께서 친절히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체험 아카데미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산불 성금을 모아서 내주기도 하셨다고요? 네. 7월 5일, 6일 양일간 응시지방 체험 아카데미 1기로 참여하셨던 한국예절원 교수님들께서 산불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즉석에서 기부금 40만 원을 모금해서 기부금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산불 피해 지역에 오시는 것도 꺼려하는 상황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직접 오셔서 1박 2일 동안 체류하시면서 지역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다음에는 아카데미 참석하신 40여 분이 각자가 가족, 친구분들을 모시고 많이 방문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공무원인 저에게서는 상당히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장기항 문화체험교육원이 자리한 두들마을도 매우 유서 깊은 곳인데 초대의 말씀 끝으로 해주실까요? 네, 두들마을은 장기항 선생님과 부군 되시는 석기 이시명 선생님께서 영도군 창수면 일량리에서 분가하여 지금부터 350년 전인 1640년경에 두들마을에 입양하시면서 재령 이시 지성촌이 형성되었고 특히 이 마을에는 이형규 의병대장 유림단체 최초의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장사 사건의 뜻을 같이하여 참여한 이던호, 이상호, 이명호 같은 선생님, 항일 시인은 이병철, 이병각 시인, 소설가 이문열 선생님들이 계시는 아주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네. 두들마을은 199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마을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국내에서 12번째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두들마을에 위치한 장기항 문화체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이어서 2018, 19, 2년 연속 전국 전통문화 최고 10선에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원 주변에는 우리나라 3대 아름다운 민가정원 중 하나인 서석지와 국내 실내 문제연수원 중 가장 큰 선바위 관광지와 도진수정의 두줄마을, 국내 최고의 자작나무 숲 등 볼거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올 여름에는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전국 최고의 고품격 전통문화체험지가 있는 두들마을 장기항 문화체험교육원에서 웰니스 체험도 즐기시고 힐링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장기항 문화체험교육원 정창진 운영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TMI 오늘의 주제는요? 네, 벌써 20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역 정가에서도 움직임이 좀 바빠졌습니다. 앞서 탄핵으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부터 이 4주 동안 이 지방선거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경북 교육감 선거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경북 교육감 선거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게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예측 불가능성이 다른 선거보다 좀 많습니다. 네. 게다가 후보 등록도 까다로운데요.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되고 또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 후보자 자격 요건이 좀 제한적인데 반면에 이 도지사 선거와 같은 범위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후보 개인에게 이 선거운동 비용도 유담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경북교육감 선거가 역대 5번 치러졌는데 3번 3선을 한 교육감 그리고 재선을 한 교육감이 있다 보니 도전자가 이 거론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임종식 교육감에게 현역에게 유리하지 않겠나 싶은 관측이 나오는데 이 도전자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경북교육감 선거 가운데 이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1월에 1심 재판에서 이 징역 2년 6개월, 이 벌금 3,500만 원이 선고가 됐었는데 얼마 전이었죠. 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현재 검찰이 항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뭐 본인 의지가 중요한데 임교육감의 출마 의지는 어떤가요? 네, 지난달 말이었죠. 6월 30일 취임 7주년을 맞아서 임종식 교육감이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 이 이야기는 출마 자체에 대해서 열어놨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3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경북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야기인데, 통상적인 전례로 보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마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출마 전까지 항소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사실상 형 교육감도 3선에 도전한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직에 도전하는 경쟁자들로는 지금 누가 언급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지난 경북교육감 선거에 경쟁을 펼쳤던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그리고 전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임준희 전 후보, 이 두 후보는 출마 뜻을 공공연하게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선거 결과 보면 임종식 형 교육감이 49.7%, 이 마숙자 후보가 27%, 임준희 후보가 22% 순이었었거든요. 네. 여기에 교육 경력이 있는 정치인 출신 후보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김성조 전 한체대 총장, 그리고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도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다 보니 이 교육감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 5명 모두 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진보 성향의 후보로는 누가 있을까요? 네, 교육감 직선제가 치러진 2009년 이 재보궐선거부터 보면 경북 지역은 진보 교육감 후보가 5번 중에 1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번은 어떨까? 보면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 출신 후보 2명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2명 모두 출마하기보다는 이 진보 교육감의 경우에는 단일 후보를 좀 선출하는 내부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한번 출마했던 2018년이 정권 교체 1년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였고, 내년 지방선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네. 이 진보 교육감 후보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보수 교육감 후보는 또 여러 명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보면 2018년 선거 구도와 비슷하게 흘러갈 걸로 보이는데, 그럼 네. 내년 경북교육감 선거는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가장 큰 변수가 이 구도일 텐데요. 2018년 선거에 진보 교육감 후보가 1명 출마했고, 이 보수 교육감 후보가 4명 출마했습니다. 이 당시 처음 당선됐던 임종식 교육감도 이 득표율이 28%였었는데 1위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 반면에 진보 교육감 후보였던 이창규 후보가 22%로 3위로 낙선을 했는데, 이 득표율 차이가 6%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북 지역은 보수 정당 지지도가 높다 보니 이 보수 성향 후보들 간에 단일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명의 보수 교육감 후보 대 단일한 진보 교육감 후보 구도로 치러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여러 명 득표를 나눠가지고 진보 교육감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겠냐. 이 구도가 이 경북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정책이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넓고 도시도 있고 농촌 지역도 함께 분포하는 지역이다 보니 이 진보적 교육 정책, 보수적 교육 정책이 이 지역마다 좀 선호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바뀌면서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춘다던가 이런 핵심적인 정책에 따라서 유권자 표심이 좌우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경북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도 이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서 교육 현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공약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구독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이 경북교육감 선거를 살피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오늘은 경북교육감 선거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